네, 안녕하세요.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따뜻한 환영 감사합니다. 오늘 콜로퀴엄,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 콜로퀴엄에 이렇게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하이델베르크대학의 동아시아 연구과에 있고요. 권자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독일의 숙련 기술자 중심 이민 정책과 독일의 한인 사회의 변화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해서 독일의 이민 정책이 뭐 이렇게 새로울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발표 구성입니다. 처음은 통계로 보는 독일의 이민자, 두 번째는 독일 이민 정책의 흐름을 볼 거고요. 세 번째는 독일 내 동아시아 이민자 추이와 독일 한인사회 구성원의 변화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독일의 이민 정책,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그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통계로 보는 독일의 이민자입니다. 독일 내 인구 구성이죠. 그러니까 독일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961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증가를 하긴 했지만 뭐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인상은 사실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독일 전체 인구 중에 그 외국인 비율만을 봤을 때 그걸 보면은 1961년에는 1.2%였었어요. 그런데 2022년을 보면 13.4 거의 4% 가까이 되죠. 그래서 외국인의 비율이 이 정도로 거의 60년 사이에 13배 정도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증가의 폭 좀 넓은 그런 시기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시기를 제가 좀 규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1990년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15년에서 대략 2014년에서 17년, 18년 사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그 난민 위기라고 불렸었죠. 현지에서는. 그래서 난민 위기가 발생했던 2015년 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작년 2월부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이 독일에 유입을 함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2022년에 폭발적인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난민의 유입 시간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2015년 정도가 이제 강하게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독일의 그 세계 이후에 그러니까 전후 역사상 가장 많은 난민과 이주자로 봤을 때 그런 규모가 유입되었던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기존 연구를 보면 첫 번째는 1970년대에 큰 난민의 유입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1990년대 초반인데 이때는 난민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독일이 통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통일을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독일을 떠나서 동유럽이나 서유럽 다른 국가에 살고 있었던 혹은 유럽 중앙아시아 쪽에 있었던 그런 독일계 후손이죠. 그런 사람들이 독일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폭발적인 이제 증가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시리아 난민, 세 번째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증감한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의 증감 현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누가 과연 독일에 들어왔나 이주자로서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난민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포인트가 어떻게 하는지 빨간색 누르면 되나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1970년대 말 80년대 초이고요. 이게 두 번째가 1990년대 초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이민이 발생한 시기이죠. 근데 왜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그러면 2022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증가가 안 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증가 그 폭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수가 유입을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난민을 물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도 거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체류 자격을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럽 연합 내에서 독일의 그 난민 수용 비율을 보면,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보면 거의 1990년과 96년 사이를 보면 거의 뭐 30%에서 60%를 육박할 만큼 그러니까 EU 안에서 독일이 난민의 수용에 있어서 차지한 역할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그 난민 위기 때를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 같은 경우는 15년, 16년 사이에는 거의 60% 가까이를 그 유럽 내에서 그 수용한 난민의 60% 가까이가 독일로 이제 유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전 세계적인 규모로 봤을 때 사실은 난민을 누가 수용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선진국가의 역할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난민 위기라고 불리었던 2014년, 17년 그 사이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독일이나 뭐 다른 유럽 국가가 아니고 터키, 파키스탄, 우간다, 레바논, 이란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물론 유럽 내에서의 그 독일의 그 난민 적극적으로 유입한 수용을 한 거는 굉장히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독일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물론 논의가 있었죠. 첫 번째는 독일에 집중된 이유는 과거의 그 나치즘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난민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럽 내에서 독일이 굉장히 그 EU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EU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유럽 연합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리더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압박감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2000년대 초반에 가시화하기 시작한 고령화와 베이비 부머의 퇴직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그리고 출산율도 크게 향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제4차 산업에 대비할 만한 젊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그렇다면 어디에 거주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서독 알 수 있는 것처럼 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도시가 많을 거예요. 뭐 뮌헨, 프랑크푸르트, 뭐 두셀도프, 만하임,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뭐 쾰른 다 들어보신 서독 도시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은 서독, 그러니까 많이 아신 것처럼 동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비율로 보면 별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이 서독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현황을 봤는데 이제 우리가 외국인만 봤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통계를 낼 때 외국인 통계와 독일인 통계를 내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일인 통계도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독일인이라고 한다면 그 정의가 뭐냐 하면 독일의 순수한 그 혈통을 가지고 독일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국인이라고 한 통계는 저희가 봤을 때 13% 정도 됐죠. 14%. 하지만 이민 배경을 가진 독일인,
독일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통계상 굉장히 많은 외국인의 통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독일인이 실제로 이렇게 인식하기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물론 다르게 생긴 외국인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이민 배경을 가진 독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독일인들도 외국인이라고 약간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상에 반영이 되는 거죠. 통계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독일 거주자 중에서 그 이민 배경을 가진 독일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독일 거주자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이민 배경을 가진 독일인 혹은 외국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의 비율이 2005년에 14%였는데 2022년에는 거의 30% 가까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기간에 거의 17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엄청나게 2배 이상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증가 추세를 봤을 때는 점점 더 큰 증가폭으로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민자 배경을 가진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를 하는가 똑같은 질문 던져봤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대부분 독일 지방에 서독 지방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지대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독일의 대기업 뭐 BMW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이 집중해 있는 곳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슈투트가르트라든지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근처도 사실은 굉장히 산업 도시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자체는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도시이지만 하이델베르크 중심으로 해서 루트비스하펜 여러분이 아시는 바스프라고 혹시 화학회사 아시나요? 루트비스하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긴 도시 전체가 가보시면 굉장히 희귀하다라고 할 정도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노동자 도시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화학 공장이 집중적으로 도시 전체에 이렇게 건설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정직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좋은 수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이제 부속으로 있는 많은 산업이 있겠죠. 산업공단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의 중산층은 거기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루트빅스하펜에. 물론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런 만큼 집값이 싸겠죠. 물가가 싸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루트빅스하펜이라고 하면 독일 사람들은 산업도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독일에 이제 이주를 했을 때 이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독일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루드빅스하펜이라고 하는 도시의 초등학교 1학년이 전체 130명 중에서 40명이 그러니까 1학년이라고 하면은 알파벳 정도를 배우고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수학은 그러니까 제 딸을 봐도 이제 그 알파벳을 쓰고 읽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1에서 10까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으면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높지 않죠.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정말 너무 챌린징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한데 130명 중에서 40명이 유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30% 정도가 이제 학생이 유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회가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학생들의 98%, 학생들의 부모의 98%가 이민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이들을 정시간에 재우고 아침에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도 갖고 있지 않았었고, 아이들이 심지어는 연필을 어떻게 잡는지, 가위를 가지고 어떻게 가위 사용법을 알지도 못했었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학교에 가기 전에 습득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부모가 기본적으로 아이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가정이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회로서는 굉장히 이제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와서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라고 하는 논의의 중심에 섰던 도시가 이제 루드비그스하fen 제가 말씀드린 그 도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논의가 정말 그 이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일 사회 내에서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인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로 독일 이민 정책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의 광부나 간호사 제도로 해서 이제 가신 한국의 그 이민의 1세대가 계시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스트 아바이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손님 제도, 손님 노동자 제도로 해서 가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모로코, 포르투갈, 튀니지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국가들과 국가 간에 이제 계약을 맺어서 1955년부터 68년 사이에 그 안에 이제 대량으로 뭐 대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숫자의 이제 노동자들이 저숙련 노동자죠.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이 이제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도 별로 크게 큰 규모가 아니었었고 그리고 계약 자체가 손님 노동자 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돌아가라는 거죠. 손님은 그죠. 그래서 1년, 2년 계약이 마치면 돌아가되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돌아가는 거를 이제 순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제도가 이렇게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그 독일 사회 내에서 큰 뭐 이주 문제로 부상을 할 만큼은 아니었었는데 1973년, 그러니까 70년대에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래서 73년에 이런 노동자의 유입을 전면적으로 이제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잠시만요. 예, 중지를 하게 되고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보면 당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간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 컨트롤과 제한과 한쪽으로는 이 제한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동의 자유라고 하는 그 법적 안에서 유럽 연합 시민에게는 경제적인 이민을 허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EU 국가에서 온 국민들에 한해서는 강력하게 유입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민자들이 너희가 일자리가 없고 한데 굉장히 힘드니까 돌아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1983년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주민 귀환 정책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1년 기한을 주고 1년 기한 안에 너가 돌아가게 되면 본국에 가면 내가 너에게 1,500 독일 마르크, 당시에는 마르크에서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000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지금 돈으로 하면 뭐 700, 800만 원 한 1인당, 그러니까 1983년이니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작은 돈도 아니죠. 1인당 그렇게 줄 만큼이니까 마르크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한 명당 또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줄 테니까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본 골자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귀국한 이 정책을 통해서 귀국한 비율은 전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외국인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외국인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정책을 보면 1990년대 들어서서도 이제 그 정책 자체가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90년대 초반에는 난민을 받아들였었지만 기본적으로는 1991년에 외국인법을 제정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 뭐 언제까지나 외국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독일 사회에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국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992년과 93년에는 난민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난민 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받겠다라는 거죠. 경제 난민을 받을 수 없다. 오로지 정치 난민만 받겠다. 그리고 독일을 둘러싸고 있는 뭐라고 하지? 근린 국가라고 하나요? 아니 그 옆에 있는 동네 국가들이 안전하지 않은 국가에서 왔을 경우에만 우리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을 둘러싼 그 동네 국가들 보면 다 안전한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난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이제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도 그렇고요. 90년대도 마찬가지로 90년대 말까지 1998년까지 이민자 수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콜 수상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 연방공화국은 이민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독일의 혈통주의 전통과 그리고 단기간 저임금 노동자 수급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고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한 정책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순환 정책이 이렇게 그 가스타아바이터들이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 가족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본 거는 굉장히 외국인이 단기로 데리고 왔는데 장기로 체류하는 그런 케이스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사실은 급격하게 이민 정책이 변화를 하는데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더 이상 독일 사회나 정부가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1998년 때부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슈리다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국적법도 변경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린카드 제도가 이제 발급이 됩니다. 이제 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국적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스타아바이터의 2세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 교육을 받고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그러니까 독일을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냉전 시대의 독일을 떠나서 다른 국가에 살다가 돌아왔던 그 독일계 후손들 같은 경우는 독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를 굉장히 넓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독일어를 못해도 너가 독일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독일어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독일인인 거야? 이 사람은 독일 사고방식도 다 이해하고 독일말도 정말 유창하지만 단지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인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열려있지 않고 이 사람은 독일말도 전혀 모르고 융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잘 열려있고 이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제 실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98년부터 그러면서 국적법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속인주의가 지금까지는 속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적법이었다고 한다면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한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수용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의 아동의 친부모의 한쪽이 최소 8년 이상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영주권을 획득하고 나서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아동에게는 자동으로 독일 국적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아이의 이중 국적도 허용을 하는 거죠. 허용을 해서 하지만 이제 아이가 23살이 될 그때까지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중 국적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큰 대폭적인 어떤 개혁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에는 이제 그린카드가 발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실패한 정책이었어요. 독일 내에 이렇게 크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한테 시사하는 거는 뭐냐면 이 카드로 인해서 그러니까 EU 시민이 아닌 비EU 시민이 독일에서 노동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뭐 수학을 해도 뭐 독일어를 어느 정도 잘 하겠죠. 독일에서 공부를 수학을 해도 독일에 남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그 비유럽 연합 그 시민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그린카드 제도를 인해서 그 독일에서 특히 원하는 IT 분야에 한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한시적이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시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살 수 있는 뭐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최대 5년까지 우리가 너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대신에 가족을 데려오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게 굉장히 그 조건이 한시적이었었고, 그리고 그게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 나중에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가족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연봉이 굉장히 그 최저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최저 연봉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독일 사람들도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그 연봉의 수준을 충족을 시킬 만큼의 고급 인력이어야지만 우리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받을 마음이, 그러니까 필요성은 굉장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관대하게 받을 마음은 그렇게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차츰 그런 비이유권이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너무 필요하니까 이런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한국 사람, 그러니까 비이유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도 길이 갑자기 열린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독일 이민 정책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2005년에 이제 이민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여기에서도 이제 노동권에 대해서 특히 개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부 사항으로 변화가 있었던 게 노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린카드 IT의 특정 분야에서 전문 숙련자만 받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그 폭을 좀 넓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총수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교원 중에서도 총장이나 뭐 학과장이라든지 어떤 그 체어맨 정도의 그런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그런 충족을 시키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국을 해서 바로 원하면 원조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족이 같이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관대한 관대한 정책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그룹을 한국 그러니까 고숙련 노동자라고 하는 캐터고리에 넣었어요. 그래서 하이 스킬드, 말하자면 하이 스킬드 워커스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는 또 스킬드 워커스를 또 마련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대학 졸업자, 그죠? 대학 졸업자이고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독일에서 일을 할 수 있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일 사람이나 혹은 유럽 연합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할 때만 당신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업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투자 이민의 길이 열렸는데 10만 유로, 그러니까 지금 유로로 하면 100만 유로, 죄송해요. 100만 유로. 지금 돈으로 하면 뭐 14억, 15억 정도 되겠죠? 환율로 하면.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10자리 수 정도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면 너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외국인 유학생들한테도 너희가 공부를 한 다음에 1년 동안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일자리를 알아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세부적이고, 그리고 그 숙련의 범위가 조금 넓어진 거죠. 처음에는 IT에 한정을 짓다가 지금은 점점 2005년에 이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약간 숙련의 범위가 좀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2년에 블루카드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는데요. 이거는 특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블루카드를 모두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소득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독일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직종,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전문가, 뭐 IT 전문가, 엔지니어, 수학자 혹은 의사, 이 사람들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45,000유로 정도만 충족을 시키면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사람들 같은 경우는 58,000유로 정도를 소득을 받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만이 블루카드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죠. 사실은 독일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미니멈 웨이지가 낮게 책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왜냐하면 58,000, 그러니까 초봉으로 해서 58,400유로를 충족할 수 있는 그 신입사원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그 급여 수준을 봤을 때, 평균 급여 수준을 봤을 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블루카드를 가지고 독일에 갔다라고 하면 한인 그 이민 사회에서도 블루카드를 가지고 계세요. 약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카드는 뭐냐면 그 사람도 일을 할 수 있고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33개월 동안 일을 해서 자기가 세금을 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러면 영주권을 신청을 가능해요. 그리고 독일어가 B1,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조금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가 있을 경우에는 더 빨리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블루카드를 실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EU 블루카드예요. 그래서 EU 전체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받았다고 한다면 EU권 내에서 이동을 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블루카드 발급 수를 보면 제가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따왔는데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EU에서는 크게 큰 인기가 있는 제도는 아니고 대부분 독일에서 발급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최대한 이 제도를 통해서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새롭게 전문 인력 이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효가 돼요. 이게 뭐냐면 이름이 제가 여기 위에는 수반다공, 밑에는 안반다공이라는 표시를 다 색깔을 똑같지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법률이지만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수반다공, 안반다공 할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주민이라고 할 때 뭐 안반다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반다가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주민 혹은 뭐 이민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뭐 외국인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사실은 통계상으로 할 때 수반다공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독일 사회에서 우리가 원해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난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민자를 통칭할 때에는 수반다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아인반다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독일 사회가 원해서 데려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민법 이름에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독일이 얼마나 절실하게 지금 전문 인력을 찾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원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는 게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그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의 실효성은 아직까지 보이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수년 알 수 있는 것처럼 2000년에 그린카드를 발급을 한 이후로부터 굉장히 그 숙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민 정책에 굉장히 극명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린카드, 2000년에 그린카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린카드를 왔는데 이제 그린카드가 가지는 의미는 1973년에 모집 중지가 됐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사람을 들여오는 일을 시키려고 들어오는 그런 모집을 하는 걸 중지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로 노동의 이민을 허가하겠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IT 관련 노동자이고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기반한 이민 정책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었어요. 그린카드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소득 수준에 기반한 그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그 혜택을, 그러니까 이익을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지식을 가진 과학자, 교육자, 대학 교원, 임원들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입국과 동시에 즉각적인 영국 정주권을 부여를 했었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소득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됐어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그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킬드 워커스, 하이 스킬드가 아니고 스킬드 워커스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노동시장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독일 사람 혹은 EU 시민보다 훨씬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일 경우는 내가 채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교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독일 사람들은 100을 받지만 내가 80만 받고 일을 할게. 그렇게 하게 되면 노동시장에 교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독일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그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인과 고용을 한다면 똑같이 고용을 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0만 유로 이상의 투자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논란에 초점이 됐던 거는 그 소득을 굉장히 어느 정도의 소득을 충족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논란이 중심이 있었고 블루카드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최근에 2020년에 이제 도입이 된 전문 인력 이민법이라는 걸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막 논의가 될 만큼의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큰 논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독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노동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뭐 IT 분야 아니면 독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심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직업 교육을 받은 사람들까지 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련의 어떤 그 정의가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독일에서 이제 이렇게 전문 분야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파크라프트라고 하는데 어떤 전문 분야의 인력이라고 했을 때 독일에서는 보통은 ICT 분야하고 돌봄 노동 분야를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선권 심사도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U 시민이 아니어도 이제는 그거를 뭐 테스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비전공자도 노동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에서는 굉장히 독일 자본주의를 논할 때 하나의 굉장히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분야에서 그 장인,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마이스타, 이런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그 기술을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독일 자본주의를 서포트하는 가장 큰 그 요소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공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한국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학 메인 밸류가 중요하지 그 전공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은 케이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게 정말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을 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는 비전공자도 그 분야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독일의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노동시장과 그러니까 교육, 직업훈련,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인재를 배출하는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할 테니까 들어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 그러니까 배우러 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할 거니까 공부를 좀 하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일에 가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와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줄 테니까 독일에 와서 조금 경험을 해봐. 경험을 하면서 어떤 대학이 있는지, 거기 가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 공부를 하면 어떤 직업을 받을 수 있는지 너가 체험을 할 수 있게 비자를 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대학 교육이나 직업 교육의 가능성을 굉장히 넓게 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갖고 있는 자격증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이게 인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들어와서 자기가 이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비자를 줄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숙련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받겠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픈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숙련 노동의 범위가 확대가 됐고 교육 이민자 확대를 통해서 잠재적인 정말 젊은 노동자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EU 시민에 대해서 문호를 활짝 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시스템마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왜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호를 개방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구 증감 현황과 예상도인데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했을 때 2070년에 이거 예상도를 보면 굉장히 뭐 1990년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또와 큰 차이가 없을 만큼 굉장히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산율 또한 굉장히 보면은 대체 출산율이 2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하로 내려간 게 벌써 1970년대 중반부터 이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회가 그 정도의 그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잃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1.5 정도, 물론 한국보다는 훨씬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른 인구 구성, 이게 가장 굉장히 큰 이슈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복지 시스템을 지켜줄 수 있는 젊은 노동자가 굉장히 점점 더 부족해질 거라는 예측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독일 내에서의 그 이민 정책의 추이를 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독일 내에서의 그 동아시아 이민자들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구성 자체가, 그리고 또 한국 이민자, 한국 한인 사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굉장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EU 시민이 독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이후로부터 중국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도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흥미롭게도 그렇게 증가율이 높지가 않아요. 30%, 36% 정도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독일 내 동아시아 이민자의 동향을 체류 목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목적은 이제 교육, 크게 4가지인데 교육, 아니면 일을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따라서 온 것인지,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 같은 케이스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유학생의 증가가 굉장히 증가가 눈에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이민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한국도 중국과 좀 비슷해요. 유학생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 이민과 노동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본은 흥미롭게도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유학 이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유학 이민인데 거의 뭐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려고 하는 젊은 일본 사람들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슈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학 이민보다는 노동 이민이 많고, 그리고 가족 이민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독일의 그 düsseldorf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프랑크푸르트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가면은 한국계 그 기업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düsseldorf에 가면 거기는 정말 여기 일본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일본화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재원으로 온 가족, 그 남편의 일을 따라온 배우자나 혹은 그 미성년자 일 경우가 하나로 해석이 가능하고, 혹은 일본 여성들 중에서 독일 현지 배우자를 따라서 온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거는 통계상으로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이민자, 동아시아 이민자의 성격을 나이로 구분해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층, 청년층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5세, 25세, 그리고 26세, 30세 사이에 젊은 청년층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그 장년층 세대가 주재원 위주의 단기 체류를 하고 있는 장년층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 세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시아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을 보면 중국하고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물론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남성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일본이 아니고 독일의 노동을 목적으로 가는 여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증가폭으로 봤을 때는 동아시아 3국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4.7배 정도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전공별 한국인 유학생 분포를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독일은 예술의 국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피아노를 전공하거나 성악을 전공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는 큰 변화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예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가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거는 이제 사회학이나 인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물론 철학이나 신학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 급락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엔지니어, 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지금은 인문계, 사회계, 사회계열, 사회학 전공, 사회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가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독일 내 동아시아 이민자의 성격을 이렇게 보면 유학생,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젊은 이민자 증가를 하고, 또 이거는 이제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가는 케이스가 있거나 혹은 이제 직업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최근에 조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통계상으로 봤을 때도 그 highly qualified, 아까 말씀드린 뭐 하이 스킬에 포함되는 그걸 보면 구성원을 보면 인도, 일본, 중국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도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블루카드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이민자가 블루카드 전체 블루카드 중에서 독일 내에서 블루카드 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성의 노동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독일 혹은 독일 내의 한인 사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간호사 혹은 광부가 1세대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최근 경향을 보면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에 그러니까 남아서 잠재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인력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특정 분야, 특히 IT나 공학,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층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독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독일의 이민 정책의 흐름과 그리고 한국 한인의 어떤 구성의 어떤 변화를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뭐 그거는 이제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참 2015년에 그 난민 위기로 인해서 그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또 굉장히 분쟁도 많이 있었고요. 데모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극우주의 정당이 발현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2015년 5월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제 자유민주당의 수당의 크리스티안 린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뭐 보수라고 했을 때 정의가 굉장히 다르긴 하겠지만 이민자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들어오되 우리한테 기여를 해라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고요. 그리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문직이 굉장히 선호하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정당인데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한 발언이 독일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자기가 빵집에 갔는데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어떤 줄을 서잖아요. 빵을 사려고.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서투른 독일어로 빵을 주문하고 있는 자가 이민자를 보고 이 이민자가 과연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도에서 온 고학력 개발자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숙련 기술자, 독일 사회가 원하는 정말 그런 숙련 기술자죠.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는 진작에 추방됐어야 됐었는데 독일인 혹은 독일 사회의 그 관대한 복지 정책 혹은 그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세금의 혜택을 받으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인지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빵을 사러 갔을 때 빵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빵을 사려고 서 있는 그 이민자를 자기가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아니면 불안을 느끼거나 하지 않도록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자 체류에 대한 견고한 이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정확한 누구를 받아들일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정확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독일 사회에서 이게 큰 논의가 됐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을 때 일을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이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괜찮고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님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주자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살되 독일 복지 시스템에 기여하는 사람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의 노동시장에서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독일 사회가, 독일 정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특정 분야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 분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인, 그러니까 빵을 사러 갔는데 한 10명이 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9명은 독일 사람이고 1명은 알 수 없는 어떤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일인이라고 해서 독일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이주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주자는 그 일상생활에 어떤 굉장히 위험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항상 검열을 해야 되고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빵집으로 대표되는 지극히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상의 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일 김재현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 사람들한테 빵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쌀이 중요한 것처럼 맛있는 빵집에서 빵을 매일매일 구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독일 전체 제가 알아보니까 4만 5천 개의 빵집이 있더라고요. 4만 5천 개가 있고, 그리고 한 가정당 1년에 소비하는 빵의 양이 42kg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빵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기 일상생활인 거예요. 독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빵 하면 사실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이주자가 포함됨으로 해서 생기는 불안함이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소가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그 불안감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려면 하나의 논의는 우리가 이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가 그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과연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 시스템에 그러니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고숙련 노동자로서 기여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그런 독일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연 그런 합당한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주자를 독일 시민으로 인정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주자를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에 정말 적합한 인물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그 고숙련 노동자라면 이 사람은 적합한 인물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굉장히 그 계산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우리의 독일의 노동시장과 인구 변화와 출산율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람은 특정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합하다 한 인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주민에게 요구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독일성 혹은 독일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혹은 사회통합의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독일어가 서툴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누구를 독일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독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독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루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B1,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B1이라고 하면 슈퍼에서 뭘 사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B2부터 제가 알기로는 대학 교육을 받을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니까 직업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독일어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인도 사람이 소프트 엔지니어 개발자라고 한다면 서투른 독일어로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정체성이나 혹은 그 사회 통합의 기준마저도 여기 이 짧은 발언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그 고급 전문 인력의 입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하츠피아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실업수당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의 하에 있는 그 이주자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 그러니까 독일어 수준도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사회통합 강좌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독일인의 기준이 높게 책정하는 반면에 이런 숙련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허들을 굉장히 낮추는 굉장히 이중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숙련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굉장히 모노가 개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대변화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이민 정책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독일 사회로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고 굉장히 그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독일의 이민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표면적으로는 그 기존의 유럽 이민자 중심, 그러니까 유럽 EU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뭐 인종일 수도 있고, 그리고 피부색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동질성이죠. 굉장히 그 동질성이 동질성 중심에서 굉장히 다양성, 이제 비유럽 이민자로서의 축으로 이동을 하고 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은 독일이 인식했다는 거죠. 그건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우려가 동시에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재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포스도 말씀인 것처럼 아까 그 말씀드린 2000년에 그 도입되었던 그 무슨 그린카드 제도인데요. 이제 이 정치인이 이제 보수 정당의 정치인인데 지금 우리가 이민자를 더 받을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차라리 IT 교육을 더 시키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거를 그러니까 공공의 장소에서 하나의 그 캠페인으로 할 만큼 그만큼 이제 필요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독일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 통합 강조, 그러니까 뭐 독일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디까지 요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젊은 고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재편이 예상이 되고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의 요소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젊은 가족 위주의 이주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젊은 가족 위주의 이주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독일의 그 견고한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견고하게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실은 큰 그 틀에서 보면 그 굉장히 독일 이민 정책이 전반적인 개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계산된 어떤 그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 정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